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4+1 협의체가 선거법을 놓고 막바지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의 말 들어보시죠. 우리 정의당은 모든 쟁점에 대한 주장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오직 4+1에 조속한 합의안 도출을 위해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개혁 의지를 갖고 있다면은 작은 이해관계를 넘어 개혁의 마지막 마무리는 민주당이 해주기를 바랍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마무리는 민주당이 해달라고 말을 했는데요. 저희가 어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민주당에서는 석패율 제도는 재고해달라는 입장입니다. 선거법의 향방 어디로 가게 될까요? 정의당 이정미 의원 잠시 후 만나봅니다.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단국대 학사 제적인데 수료로 표기했다거나 미국에서 받은 학위가 허위라는 논란입니다. 저희가 단국대학교 측으로부터 제적임을 확인을 했고요. 최성해 총장의 학사, 석사, 박사 학위와 관련해서는 사실관계 확인 중에 있습니다. 교육자적 양심을 말했던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학력이 가짜였음이 드러났습니다. 허위 학력 여부를 조사해온 교육부가 공식 발표했는데요. 최강병기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새로운 정치 세력과의 전념하고 그리고 집중하고 실질적으로 성공시키기 위해서 일단 호남 정치에서 중앙 진출을 결심하겠습니다. 24년간 정치 인생을 함께해온 호남을 떠나 수도권에서 출마하겠다. 2월 중 신당을 창당하겠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렸던 무소속 이정현 의원 3부에서 만나봅니다. 12월 19일 목요일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선거법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선거법 협상을 진행해온 3+1 야당이 단일안을 내놨습니다. 핵심은 현행 의원수를 유지하되 지역구를 현행보다 3석 줄여서 250석으로 하고 비례대표 50석 가운데 30석에 대해서만 연동률 50%를 적용하자는 제안입니다. 일명 연동률 캡이죠. 다만 이 규정은 내년 총선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하자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민주당과 이견이 없습니다. 문제는 석패율제입니다. 3+1 야당은 석패율제 도입을 민주당에 계속해서 요구하기로 했는데 단일안을 받아든 민주당은 어제 의총을 열고 논의 끝에 석패율제는 재고해달라는 역제안이었습니다. 거부가 아닌 재고라는 표현을 쓴 걸 보면 협상의 여지는 남겨진 걸로 해석되는데요. 공은 다시 소수야당으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정의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이정미 전 대표 연결합니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민주당이 석패율제는 재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재고의 의미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방금 앵커님께서 이제 공이 3+1로 다시 넘어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그 공은 지금 민주당이 아직 있습니다. 아직 있다. 예. 네,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3+1이 합의했다는 30석에만 연동률을 계산하는 캡. 예. 석패율을 12석에서 6석으로 줄이는 안은요. 예. 지난주 금요일날 민주당이 제안했던 안을 전격적으로 3+1이 받은 것입니다. 예. 그 당시에 그 정의당을 뺀 나머지 정당들과 민주당이 앉아서 이 안을 합의를 했고, 예. 월요일 날 정의당이 이제는 검찰개혁 사법 정치개혁과 관련해서 더 이상 시간을 끌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예. 민주당이 낸 안을 전격적으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이 문제를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민주당이 제안한 안을 다 받읍시다. 이렇게 해서 그쪽에다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예. 그런데 갑자기 그 금요일날 입장이 바뀌어서 석패율제는 좀 안 되겠다. 이중등록제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가 다시 넘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 재고를 해야 될 부분은 민주당이 원래 자신들의 안을 3+1이 굉장히 큰 결단을 갖고 받았으니
이제는 그 마지막 열쇠는 더불어민주당이 풀어야 예.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죠. 근데 민주당 의총에서 굉장히 강성 발언도 나왔고 더 이상 협상하지 말자 이런 얘기도 나왔다고 하거든요. 물론 민주당이 약속을 뒤엎은 건 사실입니다만은 민주당이 저렇게 나왔을 때 실질적으로 3+1 안이 안 받아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 대비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예, 사실 더 이상 협상을 하지 말자 이거는 20대 국회 마지막 개혁의 책임을 집권정당이 다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예. 지난 선거제도 개혁 관련해서 정의당이 단식도 했고 또 패스트트랙도 이끌었고 굉장히 어렵게 여기까지 끌고 왔고 근데 예. 이 모든 일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정당의 핵심 공약사항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것이 현실화되는 어떤 딱 길목에 서자마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작동되면서 집권정당 안에서 아예 포기하자라는 얘기까지 나왔다는 것은 저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고요. 예. 집권정당답게 좀 더 책임성 있게 이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사실 이것을 다른 작은 정당들을 설득해가면서 끌어안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위치에 서 있는 것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예. 국민들 보기에는 다 이제 정당들이 다 자기 밥그릇 때문에 저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것처럼 보이고 너무 이제는 지겹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판이기 예. 때문에 너무 작은 이해득실에 연연하지 말고 지금 정의당은 사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것을 어떤 것도 고집하지 말자. 예. 이렇게 하고 협상에 들어갔고 결국은 바른미래당이나 민주평화당과 함께 합의안을 만들어야지 사실 또 본회의에서 통과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쪽을 설득해서 만들어낸 안들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안을 다 받은 거예요. 근데 하루 사이 이 말을 다시 번복해서 이 개혁의 어떤 연대전선을 흐트러뜨리는 일을 집권정당이 지금 해서는 안 된다고 예. 봅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왜 말을 바꿨을까요? 일단 비례대표 의석이 당연히 줄어들 테고 또 석패율제를 도입하면은 이게 정의당과 지지층이 겹쳤을 때 정의당 후보들이 다 출마했을 때 우리가 손해본다 이런 현실적 판단을 해서 거부한 걸까요? 일단 30석 캡을 씌우면서 그것에 20석 나머지 의석을 가지고 민주당이 비례대표를 챙겨가시겠다고 했던 거. 예. 이것도 지금 우리는 다 합의를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비례대표 의석도 일정하게 집권정당 몫만큼 가져가실 수 있게 지금 되어 있고요. 예. 석패율 제도는 2015년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도 예. 연동형 비례제와 석패율제를 요구했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이것을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예. 한마디로 석패율 제도의 역사는 민주당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예. 지난 4월 패스트트랙 과정에서도 석패율제가 들어가 있었고 예. 그러니까 이거를 마치 지금 정의당이 석패율을 막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완전 본말이 전도된 얘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론전을 하고 있다 민주당이. 너무 당연히 그렇죠. 그게 원래 민주당 거였는데 정의당이 그거를 고집하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는 안 되고 이게 이제 수도권의 몇몇 의원님들이 혹시라도 이 석패율 때문에 정의당이 자기들과 경쟁하게 돼서 어려움에 봉착하는 예.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도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런 소위 얘기해서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따는 겁니다. 당당하게 승부를 해야 되는 부분은 승부를 봐야 되고 중요한 것은 이 선거제도를 합리적으로 이렇게 갖고 가는 어떤 합의를 만들어내는 것인데 그렇게 한두 가지를 가지고 그렇게 너무 큰 틀의 합의를 깨는 이런 우를 범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다가 정의당이 너무 정말 좀 답답했던 것은 차라리 처음부터 그런 말씀을 솔직하게 했으면 좋은데 석패율제가 정의당이 중진을 구제하기 위한 어떤 고집이다. 예. 이렇게 하면서 정의당 때리기로 이 석패율제를 무산시키려고 했던 이런 과정은 좀 너무 치사스러운 방법이 아니었을까.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건데 처음에 민주당이 6석으로 하자고 했을 때 그 안을 받아들였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는 분들도 저 말고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요? 맨 처음에 석패율제도 12석을 6석으로 하자고 민주당에서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 거부하고 다시 결렬되고 민주당에서 한 개도 못 받겠다 이렇게 됐는데 6석으로 줄일 때 합의가 됐으면 어땠을까? 그것이 이제 주말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죠. 예. 사실 집권정당이 이제까지 다 논의되었던 것을 한꺼번에 이렇게 바꿉시다라고 던질 때는 그것을 받는 정당들 안에서 내부적인 논의도 필요한 것이고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말 딱
토요일, 일요일 지나서 월요일 날 우리가 그걸 받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또 말을 바꾸니까 예. 정말 정의당으로서는 난감하기 그지없는 일이죠. 제가 왜 여쭤봤냐면요. 그 일부 보도에 의하면 그 캡이라든가 석패율 제도는 민주당과 정의당이 교감을 이뤘는데 바른미래 민주평화 대한신당 쪽에서 틀기 때문에 어려워진다 이런 보도가 좀 있어서 한번 여쭤봤어요. 사실인지 네, 아닌지. 정의당 입장에서는 마지막 그 월요일 날 협상을 들어갈 때 당 내부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거는 고집하지 말자. 예. 다 내려놓고 합의될 수 있는 공통 분모를 찾는 것에 우리가 지렛대 역할을 하자. 이렇게 들어갔고 결국은 30석 캡은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을 설득을 한 겁니다. 예. 그거 받읍시다라고 설득을 했고 그리고 그 석패율제 관련해서는 또 강하게 주장하는 정당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12석이었지만 6석까지 줄이는 거는 받읍시다. 이렇게 설득을 해서 큰 틀에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정을 해낸 결과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정의당 입장에서는 여기서 더는 양보가 없다. 아니 더불어민주당이 다른 정당들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양보를 하고 합의를 만들어낼지 그것도 이제 민주당이 책임을 지셔야 한다는 거죠. 저희가 민주평화당이나 바른미래당의 여러 의견들을 조정해내는 역할까지 해서 민주당 원안까지 합의를 시켜놨는데 이걸 민주당이 또 트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 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설득하는 작업들이나 합의점들은 그쪽에서 만드실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근데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민주당이 저렇게 합의했던 걸 뒤집고 하는 게 자유한국당과 마지막 협상을 위해서 그러는 건 아니냐.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 거대 정당이 협의해버리면은 뭐 지금까지 논의됐던 선거법이 다 물거품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예. 더불어민주당이 완전히 헛다리를 짚으시는 거죠. 지금 한교안 대표의 리더십은 장애투쟁에서 되는 것입니다. 예. 여기는 오히려 4+1이 사법개혁, 정치개혁 밀어붙여서 통과시키기를 바라고 있어요. 예. 그렇게 하면서 집권정당을 때리면서 자신들의 어떤 총선 전략을 짜고 있는 정당하고 물밑에서 무슨 협상이 되겠습니까? 저는 뭐 거의 가능성이 제로인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연동형을 밀어붙이면 비례한국당을 만들겠다. 결국은 정치권 내에서 우려했던 위성정당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 같거든요. 그거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어요. 국민들을 완전히 우롱하는 얘기고요. 예. 지금 자유한국당은 무법천지 정당입니다. 법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있는 정당이고 제가 검찰에게 정말 답답한 것은 이렇게 계속 내버려 두기 때문에 모든 불법 무법을 그냥 상식처럼 여기면서 저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비례 위성정당이라고 하는 그런 발상도 국민들을 너무나 우롱하는 어떤 공적인 정당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부끄러움 하나 없이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부분은 국민들이 분명하게 심판하실 거라고 봅니다. 정말 그렇게 만들더라도 그거는 총선 때 국민들이 알아서 판단하실 거다 이 말씀이네요. 네, 저는 자유한국당이 생각하는 그런 결과를 얻기는 거의 어렵다고 봅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제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 예. 민주당이 끝까지 석패율제를 못 받겠다.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방법론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절대라고 하는 그런 기준선을 두면 어떤 것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정치 영역 안에서는. 지금 자유한국당이 절대 얘기하면서 정치를 망가뜨리고 있는데요. 나머지 정당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보고 빠른 시일 안에 다시 대화의 장을 열고 어디만큼 서로가 양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내 것을 하나도 내놓지 않겠다고 했을 때는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정의당이 결국은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리자고 이때까지 끌고 왔지만 그 비례성과 대표성이 좀 약화된다 하더라도 한 발이라도 나간다면 30캡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결정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를 놓고 머리 맞대야 되고 더불어민주당이 이제는 집권 정당인 만큼 조금 더 책임을 지시는 어떤 태도를 보이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인영 원내대표가 민생경제법안처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고 했는데 정의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는 정말 걱정이 이러다가 노딜, 즉 아무런 개혁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 걱정입니다. 이게 지금 정의당하고 민주당만 있는 국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 문제는 정의당과 민주당 이외에도 더 많은 정치 세력들을 끌어안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 그것은 기존에 자유한국당을 뺀 나머지 정당들의 합의를 민주당이 존중해 가면서 이것을 실현시켜 나가는 어떤 정치적인 전략이 예. 작성돼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의원님 노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 제도, 현재 제도로 그냥 가는 게 훨씬 유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의당에서 어쨌든 우리 안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정치개혁도 마찬가지지만 사법개혁도 과반 의석을 확보를 하고 본회의에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그러면 정의당만 설득해가지고 정의당만 압박해가지고 이런 일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렇죠. 것을 민주당이 아셔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계속 드리는 겁니다. 그때도 4+1이 필요하죠. 예, 정의당도 그런 과반의 개혁 전선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 고심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예. 아까 황교안 대표 얘기 잠깐 했습니다만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식의 정치, 투쟁의 정치라고 할까요? 계속 삭발, 단식, 장애투쟁, 이번에는 그 태극기 부대를 국회 안까지 불러들였는데 이런 정치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지금 자유한국당이 본인들의 어떤 지지세보다 너무 과대대표되고 있습니다. 이 국회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반성을 할 줄을 모릅니다. 예. 자신들이 아직도 상당한 위력을 갖고 있는 정당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 전체 국회판을 흔들 수 있을 만한 그런 지분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21대 총선에서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이 개혁안들이 반드시 통과돼야 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 비례성을 위해서라도 연동형 제도는 넣어야 된다. 알겠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의당 이정미 전 대표였습니다. 1부 수사 마치고요. 2부 최강병기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딱딱하고 지루한 뉴스가 소설보다 흥미진진해지는 새로운 경험. 놀라셨죠? 이것이 바로 이동훈의 뉴스 정면 승부.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최강병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지훈 변호사, 장영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미국 하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통과됐습니다. 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상된 결과였었는데 이거 상원으로 가면 당연히 또 부결되겠죠. 네. 그 민주당이 하원 의석이 모두 431석인데요. 이 중에 233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30표가 나왔고요. 또 두 가지 혐의에 대해서 이제 각각 표결이 됐는데 권력 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230표 그리고 의회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229표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거 보니까 반란표가 3석 4석 혹은 4석 정도가 나온 걸로 보여요. 예. 그래서 이거 또 여기 지금 하원에서는 과반수입니다만 상원 가면 3분의 1을 얻어야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원이 공화당이 더 많기 때문에 제도가 달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의회가 국회에서 이제 가결을 해서 탄핵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하는데 여기는 탄핵 가결은 하원 그리고 심판은 상원에서 하는데 3분의 2인데 53명이 공화당입니다. 그래서 53명 3분의 1면 67 정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법적으로는. 그리고 뭐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원 의장이 부통령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통령이 뭐 대행을 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러닝메이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통과되는 건 사실상 어렵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당연히 통과가 안 될 걸 알면서 그럼 왜 했느냐. 뭐 정치적 의도가 있을 텐데요. 네. 오히려 이렇게 해서 역풍이 불었다. 아까 뭐 민주당 반란표도 얘기했습니다만 공화당 지지층, 트럼프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다 그래요. 그렇죠. 아마 정치적으로는 오늘 또 트럼프는 뭐 자신의 SNS 통해서 뭐 40번 이상으로 글을 올리면서 별일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오히려 우리도 그렇고 내부적으로 저렇게 자꾸 하면 지지자들은 뭉치기 마련이거든요. 다만 이제 앞으로
그 중국이나 대북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트럼프에 대한 지지도 이런 것들이 더 갈리지 않을까 생각이 좀 사실 들어요. 역풍의 역사가 좀 있기는 해요. 지금 뭐 트럼프 앞에 가장 최근에 빌 클린턴. 탄핵당한 사람이 이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었는데 이 빌 클린턴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결국에는 탄핵이 기각이 됐죠. 네. 그러면서 당시 긴그리치 하원 의장 같은 경우에는 물러나야 했거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선거에서 상당히 공화당이 고전했던 것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사실은 이제 그 대선을 앞두고 어떻게 보면 약간 선거 전략 형이었는데 오히려 손해를 보지 않겠느냐 예.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역풍이 불 가능성도 있다. 예, 뭐 그렇습니다. 우리나 미국이나 어쨌든 같아요. 탄핵은 예. 항상 조심스럽게 판단해야 양날의 될 것 검 같아요. 같아요. 예. 통과되면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해봅시다.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혐의 등을 받는 정경심 교수의 첫 재판이 열렸는데 오늘 재판부도 검찰 측과 재판부 측이 강하게 붙었다면서요? 난리 났어요. 우리 오늘 장 같은 기자. 경우에는 뭐 거의 뭐 검찰 측하고 재판장하고 원성이 높아지면서 서로 고성이 오갈 정도로 그래서 그 재판장이 하는 얘기를 계속 검사가 자르고 거기에 맞서서 재판장은 앉으라고 하고 그게 안 되니까 이름이 뭐냐고 묻기도 하고 사실 보기 드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변호인이 이제 김칠준 변호사입니다. 김칠준 변호사가 30년 재판을 하면서 이런 모습 본 적이 없다라고 예. 하는데 저 역시 형사재판을 한 적도 있고요. 검사로 한 적도 있고 또 변호사로도 꽤 많이 참석을 했는데 이런 상황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예. 검사는 판사 눈도 잘 안 마주칩니다. 예. 그리고 판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의견서 제출하셨으니까 읽을 필요 없다. 내가 읽어놨다 다. 그렇게 얘기하면 끝인 건데요. 그거를 굳이 검사가 직접 읽고 싶다라고 얘기를 계속하면서 제지를 하면 옆에 있는 8명 검사가 나갔는데 한 명이 돌아가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럼 판사 입장에서는 검사가 누군지 모르니까 당신 이름 뭐냐고 묻고 솔직히 말해서 시장 같은 그런 상황이 연출된 것이죠. 자, 지난번 공판 준비기일 때 재판부가 검찰 측을 맹렬히 몰아붙였고 그래서 그런가요? 검찰이 굉장히 작심하고 나왔다. 변경을 불허했던 거에 대해서 지금 예.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서를 낸 겁니다. 그 재판 직전에 내놓고 중립성이 지금 훼손된 거 아니냐라고 냈는데 사실은 서류를 내고 읽는 경우는 잘 없어요. 우리는 말만 공판 중심주의지 실제로는 서류로 다 얘기를 예, 합니다. 예. 근데 그걸 굳이 그 법정에서 읽고 싶다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송인권 판사는 뭐 그럴 필요 없다. 내가 다 봤다. 예. 그럼 나 중립성에 대해서 나도 재고를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요청을 한 거거든요. 그러다가 좀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이게 검찰 측이 약간 언론 플레이를 염두에 두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의견서를 냈는데 굳이 이것을 법정에서 읽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들으라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은 뭔가 이거를 재판이라고 생각한다기보다 사법적인 재판이라고 생각하기보다 어떤 정치적인 싸움의 연장선으로 생각하지 않는가 그런 의심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법정보다는 언론에 얘기하는 듯한. 제가 재판 경험상 그렇습니다. 예. 얘기할 필요 없어요, 사실은. 예. 서류를 냈기 때문에. 근데 검찰 측에서 재판부랑 이렇게 싸워서 좋을 게 뭐가 있겠느냐. 그래서 지금 뭐 언론 보도를 보면은 조금 있으면 이제 재판부, 그러니까 법원에 정기 인사가 있으니까. 2월달 변경이 있을 가능성이 있죠. 재판부가 바뀔 가능성. 네. 그리고 뭐 1심은 지더라도 2심에서는 어떻게 그렇죠.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죠. 이런 얘기 하잖아요. 메신저랑 메시지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도 재판 결과보다는 그 재판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뭔가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뭐 그런 어떤 의도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너무나 어색한 장면이기 때문에 제가 예. 이런 얘기까지 드리는 겁니다. 사실 법정에서 뭐 검사가 됐든 변호사가 됐든 재판장한테 이렇게 대드는 경우 보기가 되게 드뭅니다. 왜냐하면 없어요. 뭐 드문 게 아니고. 결국에는 네. 누구가 마음대로 판사가 그냥 하는 판사 건데요. 마음이기 때문에 네. 판사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더군다나 이게 모든 사람들이 본 앞에서 들이받았다는 것은 결국에는 1심을 포기하더라도 그 다음 다른 것들 좀 노려보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공소장 변경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네, 못 바꿔주겠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죠. 공소장이 너무 엉망진창이다. 네. 그랬더니 검찰에서 다시 기소를 했어요.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그러면은 첫 번째 거를 취소를 하든가. 이거 뭐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처음 봐요. 뭐 이례적인 말도 할 필요도 없는 게 모르겠어요. 우리 뭐 이런 거. 어떤 변호사님이 3중 기소라는 얘기까지도 썼어요. 2중 기소가 아니고 3중 기소다. 뭐 이렇게 일부에서는 추가 기소라고 했는데 추가 기소가 아니라 같은 실질적으로 같은 것들을 두고 세 번에 걸쳐서 한 거다. 왜냐 한번 바꿨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9월 6일 나간 공소장, 그다음에 11월 12일 공소장, 그다음에 12월 17일 공소장이 3번에 걸쳐서 나갔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3번에 걸쳐서 3중 기소다. 이거는 도저히 잊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지금 검찰에서는 세 번째 나간 이제 12월 17일 공소장만 살려두고 앞에 2개를 없어지더라도 이렇게 17일 공소장만 살려 있으면은 어떻게든 뭐 결론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 법조계에서는 또 의견이 달라요. 결국에 보면은 맨 첫 번째가 거의 백지 공소장이나 다름없었는데 그렇죠. 이게 공소장 남용 아니냐. 그럼 여기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2번째, 3번째가 나왔다면 이거 전체적으로 봐서 다 위법한 거기 때문에 통째로 다 기각 혹은 무죄가 나야 맞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그 이후에 압수수색 해가지고 얻은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는 거거든요. 예. 오늘도 그것 때문에 다툼이 있었고요. 그래서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이거는 뭐 장영진 기자가 많이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결국은 무리한 기소를 했기 때문에 검찰 스스로 딜레마에 지금 빠져버린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재판부에서 검찰은 왜 잘못이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걸 생각을 못하는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생각하겠죠. 뭐 법무 우리만 합니까? 변호사만 합니까? 판사만 합니까? 형사소송법 다 돼 있어요. 그거. 예. 하여튼 지금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자, 표창장 위조 관련해서도 이게 동양대 최성해 총장이 허위 학위를 이용해 총장에 임명된 사실이 확인됐고 교육부가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아마 총장 자격 박탈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허위 학력이 3개나 된다 뭐 이런 거잖아요. 총 5개 학위가 있는데 예. 그중에서 워싱턴 침례대학의 학위 2개를 빼고는 나머지 모두가 예. 허위였다라는 건데 문제는 또 워싱턴 침례대학이 정식으로 인가를 받은 건 2015년이라는 예. 거죠. 그런데 우리 검찰에서 처음에 최성해 총장 말을 듣고 거기에 판단하고 기소까지 간 거지 않습니까? 9월 6일 기소가 예. 결정적인 그렇죠. 게 그 말이었죠. 예. 게다가 당시 우리 언론들도 학자적 양심 이야기하면서 예, 교육자적 양심이라고 예. 얘기했죠. 최성해 총장의 얘기 맞다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 학자적 양심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허위하기를 석사, 학사 뭐 말할 박사까지 필요가 있나요 이거에 대해서? 예. 예. 말도 안 되죠. 글쎄 뭐 이런 분이 지금까지 총장직을 유지했다는 게 더 놀라울 뿐입니다. 사실. 알겠습니다. 사건 사고로 갑시다. 네.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가구업체 한샘의 전 직원이죠. 1심에서는 실형을 언도받았는데 또 법정 구속됐었습니까 당시에? 그렇죠. 예. 당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예. 근데 2심 재판이 이번에 있었는데 이번엔 집행유예로 감형이 됐나요? 네,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습니다. 예. 결정적인 거는 뭐 성범죄는 거의 양형유수 중에 가장 결정적인 게 합의입니다. 예. 이 사건도 지금 합의가 됐습니다. 뒤늦게 합의가 됐고 재판부에서 되게 고민을 했어요. 잘 뉘우치지 않다고 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정도의 합의가 됐기 때문에 고민 끝에 집행유예 석방을 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보면 됩니까? 1심에서는 본인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하부야에 성관계했다. 네. 이렇게 했다가 2심에서는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피해자랑 합의하고 예. 그래서 집행유예 나왔다. 맞습니다. 1심에서 만약에 인정하는데 합의가 안 됐으면 3년이 아니라 한 1년에서 2년 그 사이로 나왔을 거예요. 예. 근데 합의가 됐기 때문에 그거 다 포함해서 지금 집행에 나온 것입니다. 피해자 입장이 나왔는데요. 이게 그 고민 끝에 합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다른 재판들이 이 사건과 연루된 다른 재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재판들에 좀 집중을 하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반성을 하고 사과를 한 가해자에 대해서는 합의를 해줄 수 있었던 것 같다라는 취지의 그런 발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번 사건은 또 회사 측이 사건을 더 풀어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번져 나와가지고 비난 여론을 일기도 했는데요. 네. 당시 피해자에게 진술을 번복할 것을 강요했던 한샘 전 인사팀장도 재판에 넘겨졌죠. 네, 지금 인사팀장과 관련된 재판이 현재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 진행 중입니다. 예, 예. 이와 관련해서 지금 피해자가 상당히 지금 고심을 하고 있고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인사팀장과 관련해서 이 인사팀장도 사실 이렇게 성범죄 혐의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불기소가 됐어요. 무죄 처분이 지금 기소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란거리가 있는 것 같고 이에 대해서는 피해자 현재 상당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정말 우리 사회에 또 충격을 준 게 뭐냐면 이 여성이 처음에
그 화장실에서 몰카 촬영 뭐 이런 게 있어서 그렇죠. 일단 피해를 한번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피해를 회사에 있는 선배한테 털어놨는데 그 토론 자리에서 또 그렇죠. 성폭행을 또 당했고 그 이후에 또 뭐 제 2차, 3차 피해를 받고 그 이 한 여성이 여러 차례 피해를 받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근데 이런 말씀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제 그 성범죄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담당 그 여러 건 이렇게 전문 변호사님들을 여쭤보면은 이렇게 한 차례 성범죄를 당한 분이 두 번째, 세 번째 연쇄적으로 당하는 경우가 솔직히 적지 않게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고 그다음에 이렇게 도움을 요청할 때는 대단히 이제 그 약간의 경계심을 허물고 접근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오히려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걸 뭐 학습된 무기력증에 비슷하다고 비유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뭐 그것까지는 아니겠지만 한번 그래가 계속 반복되는 게 뭐 법정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쉽게 피해자가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거든요. 이 여성 같은 경우는 뭐 상당히 피해를 연쇄적으로 좀 받았기 때문에 뭐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부분이 뭐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트라우마도 있을 테고 앞으로 그렇죠. 다른 회사에서 뭐 어떻게 사회생활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그래서 돼요. 정신적 어떤 그런 것까지도 예. 좀 고려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이게 아마 들어요. 이 사건이 벌어진 이제 3년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이 이제 피해자 같은 경우는 20대 후반의 대부분의 기간을 이 사건으로 보내게 된 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어떤 황금기회 있는 그렇죠. 시간을 좀 낭비했다, 허비했다, 좀 소모해버렸다라는 안타까움을 좀 스스로도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해보죠. 지난해 대법원이 개를 감전시켜 도살한 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일이 있었는데요. 업자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지 않았다고 본 판단을 뒤집은 겁니다. 오늘 그 파기환송심 재판이 있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예, 벌금형이 선고가 됐는데 벌금형에 집행유예가 선고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잔인한 방법이라고 알려진 게 지금 판단된 것이 이제 개의 입에다가 전기 꼬챙이를 대서 그래서 이제 감전을 시켜서 이제 죽이기는 그런 방법이었는데 이것이 잔인한 방법이다라고 판단을 내린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동안 논란이 조금 있긴 했었습니다. 보통 이제 전기에 감전을 시켜서 도축시키는 게 가축의 경우 도축시키는 게 꽤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법은 사실은 사실상 개를 도축하지 말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이게 조금 논란거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방법을 쓸 수가 없게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게 이 피고인이 충분히 이것이 잔인한 방법이 죄가 될 거라고 예측을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벌금형을 집행유예한 그런 좀 판결이 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 법상 개가 가축에 들어갑니까? 그것도 문제긴 한데 동물에 포함이 됩니다. 동물에 포함되고 결국 동물보호법이 문제예요. 동물보호법에 동물에 대한 학대 금지라고 표현하면서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을 이르게 했을 때 그리고 뭐 노상에서 죽였거나 동종의 동물들이 보는 데서 또 했거나 고의로 뭐 사료를 주지 않았거나 이렇게 조문들이 돼 있는데 특히 잔인한 방법이라는 게 이게 특정을 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과연 잔인한 건 사람마다 기준이 다를 수가 있는 주관적일 거고. 수 있으니까. 주관적일 수 있으니까 이제 이 하급심에는 잔인한 방법 이거는 아니다 봤는데 대법원에는 이것도 잔인한 방법이다 이렇게 본 것이죠. 예. 그런데 방금 박시훈 변호사 말처럼 어떻게 도축을 하든 도축 자체가 잔인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요. 동물보호법이 만들어질 때 시점하고 지금 우리 이제 반려견 인구가 상당히 많은 지금 사회하고 저는 현재법이랑 과거법이 충돌하는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또 과거를 기준으로 도축했던 업자들이 죽이는 건 거의 다 잔인하다고 봐야 됩니다. 사실은. 죽이는데 뭐 안 잔인하게 죽일 수가 있나요, 사실은. 이게 전기 감전이 사실은 다른 가축을 도축할 때 많이 쓰는 방식이기 때문에 네. 달리 말하자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개는 식용으로 쓰지 말라는 취지의 판결이 아닌가 사실상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또 하나의 지금 논란이 된 사건인데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가량 여성의 집을 계속해서 훔쳐본 남성에 대해서 네. 경찰이 처음에는 이게 처벌하기 어렵다 해서 수사를 종결했었습니다. 네. 종결했다가 시끄러워지니까 1년 만에 이제 재수사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게 지켜보는 장면들이 CCTV에까지 다 나왔고 그 피해자가 남성의 전화번호까지 경찰에 제공했는데
처벌할 수 없다. 근데 경찰 입장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법 같아요. 규정이 없어요. 예. 그 설명 좀 해주세요. 스토킹 처벌법에 있으면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접근을 행위를 했을 때 뭐 못하게 한다든지 처벌 규정이 있는데 스토킹 그 금지법 지금 8번 올라갔다 한 번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예. 그럼 이거는 지속적 괴롭힘의 경범죄 처벌법상의 8만 원짜리 범칙금이 될 수가 있는데 그것도 안 되는 게 보기만하거든요. 말 안 하고. 보기만 했기 때문에 이거를 아무것도 걸릴 게 없어요. 분명히 피해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하죠. 불쾌한 행위인데 엄청나게. 반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좀 예. 모호한 없어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이사까지 갔다고 하는데 그렇죠. 예. 손해를 많이 받겠죠. 그런데 주거 침입도 안 되고. 그렇죠. 이 가장 이거에 뻔히 쳐다보는 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뭐 와서 욕을 한다면 예. 협박, 모욕, 때리면 폭행. 근데 그냥 뻔히 쳐다만 보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처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 쳐다보기 위해서 어디 뭐 하다못해 들어간다면. 마당이라도 들어왔으면 들어간다면 이거 주거 주거침입인데. 침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길가에서 빤히 쳐다봤다. 그러면 참 이게 난감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만약에 사람이 없는데 우리 집 창문을 놓고 계속 빤히 쳐다보고 있다. 대단히 불안하잖아요. 하지만 그걸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방법도 없죠.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볼 때 경찰이 고심은 한 부분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예. 법이 바꿔야 됩니다. 이거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불안감 조성 뭐 이런 걸로 경범죄 처벌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노상방뇨랑 범칙이 같다니까 이게 이 행동이 자체가. 그러니까 스토킹법이 국회에서 통과해야 빨리 돼요. 통과가 돼야 된다. 과거랑 현재를 반영을 하려면 법을 빨리빨리 바꿔줘야 돼요. 네. 이건 너무 늦잖아요. 이번 국회는 안 될 것 같고요. 불가능하죠. 뭐 4+1로 조절하고 있는데요. 그럼 다음 국회에서 다시 법을 만들어가지고 다시 올려야겠네요. 다음 네. 국회 때는 스토킹법이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꿔주세요. 예, 내일입니다. 내일 금요일 저녁 8시 상암동. 아니 우리 큰 선물을 또 예. 청취자분들한테 드린다고. 아 이거 이동영 작가 통이 커요. 예, 상암 메가박스 한간을 제가 다 빌렸어요. 그래서 네. 헤로니모 영화를 단체 관람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한 10표 정도가 아직 남았답니다. 취소표가 생겨서. 마지막이니까 예. 지금 당장 들어오십시오. 예. 샵 0945번, 샵 0945번으로 1인당 2표씩 드리겠습니다. 와. 10여 표 정도 남았다고 하니까 취소표가 좀 생겼대요. 예. 샵 0945번으로 영화 보고 비싼 싶으신 분들. 거예요. 저녁 8시 상암동 메가박스입니다. 예. 내일 저녁 8시 샵 0945번으로 문자 남겨주세요. 두 분 오늘 여기까지 들을까요?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헤로니모 혹시 보셨습니까? 보고 싶다. 참. 나도 보고 싶다. 아, 보고 싶어요. 예. 나가면서 한 장 달라고 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아니, 감사합니다. 2장 주면 안 될까? 아, 2장 드리겠습니다. 예. 빨리 신청하세요. 우리 가갑니다. 그래, 두 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부 순서 마치고요. 뉴스 듣고 3부로 찾아옵니다. 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드는 게 2%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과 홍보수석을 역임하고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대표를 지낸 이정현 무소속 의원이 최근 신당 창당을 선언하고 내년 총선에서 호남 지역이 아닌 수도권 지역에서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정현 무소속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아, 네, 안녕하십니까. 이정현입니다. 예. 의원님 신당 창당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서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네네. 갑자기 결심하신 겁니까? 아니면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겁니까? 제가 신당 창당, 결과적으로는 신당 창당이겠지만, 예. 제가 오랜 36년 정치하면서, 예. 우리 정치권이 한번 크게 바뀌어야 되겠다. 예. 한마디로 새로운 정치 세력이 형성돼야지, 예. 물갈이 가지고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예. 제가 무소속으로 한 3년 지켜보면서, 느꼈고 그래서 한 1년 반 전부터 많은 분들과 상의를 했습니다. 예.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이라고 하면 세력한 작업인데 그 함께 하겠다고 하신 분들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까? 뭐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게 예. 그렇게 말씀드리기 좀 뭐하고요. 우선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어떤 분들로 할까? 어떤 게 새로운 정치일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정치는 어떤 게 문제이길래 이렇게 11명의 전직 대통령들이 다 아름답지 못하고 예. 12번째 하고 있는 대통령의 지금 나오고 있는 문제를 봐도 도대체 왜 대한민국 대통령들은 다 이렇고 또 국회는
항상 신뢰도가 2%도 못 되는 이런 정치의 불신을 받고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한 번 정도는 그 고리를 끊어주는 산업화 세력이네 민주화 세력이네 끊임없이 해왔었던 이분들이 이제 시대적인 역할이 끝났다고 한다면 이걸 한번 고리를 끊어주는 그런 새로운 정치 세력들이 형성돼야 되겠다. 이 정치 세력화를 위한 논의를 여러 사람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그 새로운 정당의 뭐 정당 가치랄까요? 이념이랄까요? 뭐 이런 걸 좀 들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은, 산업화, 말하자면은,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동안에 이렇게 그 산업혁명 시대가 있을 때마다 시대가 많이 바뀌어왔잖아요. 예. 지금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도, 굉장히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가 지금 300명 구성원들을 봐보면, 거의 내지는 변호사, 내지는 학자, 내지는 행정고시 출신, 그리고 지방의회 출신들이 거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고, 그렇죠. 나머지 부분도 많이 계시지만은, 이렇게 전문화, 세분화된 세상을 커버하기에는 구성 인자들이 참 부족합니다. 예를 들자면 한일 외교가 지금 굉장하게 민감하고 대립적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국회 외교관 출신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국제정치학 전공한 사람도 없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 과학자 출신들도 거의 없는 형편입니다. 사실 미래 세대들이 엄청나게 지금 다른 사고와 생활 행태를 갖고 살아가고 있고 닥치는 문제들이 문제가 있지만 20대 국회의원은 한 명도 없고 30대는 3분 있지만은 3분의 목소리가 그렇게 크게 나오질 않습니다. 지금처럼 이러기 때문에 이런 시대에 맞는 전문가들, 젊은 사람들, 다양한 분야 사람들이 새롭게 한번 정치 세력을 형성한다면 지금보다 나은 정치 그리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가져올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여러 사람이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향하는 가치는 그렇다고 보고요. 이념적으로는 어때요? 보수 정당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제가 이 새로운 좌표를 어떻게 할까 하고 이념에 대해서 일본에 가서 봤더니요. 일본 자민당은 63년을 집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D2, G3를 이루겠어요. 또 잘 아시다시피 토니 블레어도 제3의 길이다 그래갖고 보수 정당의 정책을 가져다가 말하자면 노동당하고 섞여가지고 바로 집권을 했거든요. 또 독일의 메르켈도 지금 말하자면 보수당과 기민당하고 삼인당하고 보수 진보를 섞어가지고 14년째 집권하고 있고 프랑스의 마크롱도 진보 보수 국회의원 한 명도 없는 정당을 갖고 집권을 해서 지금 굉장히 크게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진보다 보수다가 그다지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같은 한국당 의원들을 보고 보수가 뭔지 설명해 줄 수 있느냐, 진보당 의원들 보고 민주당 의원들 보고 정말 보수는 안 되겠느냐 물어보면 한 명도 그렇다고 얘기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저는 아주 정말 이념적으로 아주 지극히 그 극단적인 부분들을 빼고는 국민들이 이제는 김대중, 박정희 사진을 함께 같이 사무실에 걸어놓을 수 있는 정당, 산업화와 민주화에 대해서 다 인정하는 정당, 이런 정당이 출범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저는 이념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지극히 한번 초월해보는 그런 제안을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질문을 왜 드렸냐면요. 결국은 이정현 의원이 새로운 당을 만들어서 총선 이후에 다시 자유한국당과 함께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구심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당연히 그런 말씀을 우려를 한 사람이 있죠. 그러나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이제는 이념 초월할 때가 됐고 그다음에 지역도 초월할 때가 됐고 세대나 계층도 초월할 때가 됐다는 게 왜 그러냐면 국민들이 그 수준입니다. 이제 국민들은 그런 거 안 따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국당을 들어가네 무슨 당과 합당하네 그리고 이정현 중심의 당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 사람과 함께 이런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정치 세력을 형성을 하고 그런 이념 좌표를 형성을 하고 그리고 새로운 정치를 하는데 서포터가 되고 싶습니다. 잘 알다시피 저는 밑바닥부터 정치를 해오서 36년을 하면서 당대표 또 청와대 수석을 이렇게 지내고 했기 때문에 좀 어떤 경험을 통해서 방향 이런 부분들은 좀 압니다. 그래서 제가 서포터 정도 말하자면은
캐디백을 매는 캐디 정도 역할을 하고 정말 누구 중심이 아니라 여러 전문가들이 토론하고 토의해서 당 지도자들도 선정을 하고 또 정책도 선정하고 하는 그런 걸로 가는 거지. 메시아 정치 같이 그렇게 이정현 정치 또 무슨 유승민 정치, 안철수 정치, 손학규 정치 이제는 그런 시대는 끝났다고 보고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궁금한 거. 신당 창당을 선언하면서 지역구도 수도권을 옮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보수 정당 타이틀을 달고 호남 지역에서 당선되기는 쉽지 않았고 어쨌든 응원해준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역 구민들은 좀 섭섭하다고 할 것 같아요. 그 지역구를 옮기겠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24년 동안을 호남에서 출마를 해서 그동안에 2번 당선되고 나머지는 다 떨어졌습니다만은 정말 그 보수 정당의 이름으로 이렇게 저를 사랑해준 호남 사람들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 그때 제가 내건 것이 지역구도, 정말 이 지긋지긋한 지역구도를 좀 완화를 시켜보겠다라는 생각이었는데 잘 알다시피 호남에 30년 동안 기반을 뒀었던 최근에 국민의당이 지금 1.7%입니다. 전국 지지율이. 예. 거의 호남에서도 지역구도가 깨졌어요. 영남에서도 지금 민주당 출신 부산시장이나 또는 경남지사를 포함해서 지자체장도 많고 무려 14명이나 비한나라당, 비한국당 국회의원들이 있거든요. 이제 지역구도가 어느 정도 깨졌다고 보고 저는 그 다음으로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예. 그게 새로운 정치 세력화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호남에서 수도권으로 지역구로 옮겨서 또 다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정치에 대해서 좀 여쭤보죠. 의원님 자유한국당 전신이죠. 당대표도 하셨고 하니까 요즘 소위 말하는 황교안식 정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쨌든 어느 야당 인물로 지금까지 우리 72년 헌정사에서 편한 야당이 있었겠습니까? 예. 항상 여당들이 좀 잘해주면 좋을 텐데 늘 그래왔습니다. 다만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저렇게 애들 쓰고 고생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제가 그래도 제가 몸담았던 당인데 제가 비난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그렇지만 제발 좀 제가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예. 장외 집회나 보이콧이나 또는 삭발이나 예. 단식이나 이런 것들 언제 익숙했냐면요. 30년, 40년 전에 예. 30년, 40년 전에 매스컴이 거의 발달되지 않았을 때 그럴 때게 김대중, 김영삼 시절에 말하자면 야당들이 했던 방식이거든요. 예. 이걸 왜 하냐면 알리려고 그래요. 데몬스트레이션. 예. 시위 알리려고 하는데 지금 1분이면 2분이면 5천만 명이 SNS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다 알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아까 그런 30년, 40년의 김대중, 김영삼 방식이 아닌 황교안 방식, 21세기에 맞는 야당의 방식을 예. 좀 한번 국민들이 어떤 걸 원하는가,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를 좀 제대로 연구도 좀 하고 해가지고 국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의 정치 그런 방식을 택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의원님도 당대표 때 다시 가셨잖아요. 제가 너무너무 후회했습니다. 그랬습니까? 네, 저도 주변에 권유를 받고 했고 지금도 후회스러운데요. 정말 백태하고 무이익입니다. 예. 건강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좋게 말하자면 성원해주거나 지지해주지도 않고 예. 그리고 또 비난만 되게 받고 제가 썩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예. 국회는 대화 타협과 협의를 하는 곳이니까요. 그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좌파 독재란 말에는 혹시 공감하십니까? 좌파 독재라기보다는 분명하게 종북 좌편향 세력이 있는 것은 확실하고 또 예.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예. 또 저 혼자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그 부분을 우려하고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고치거나 시정을 하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당하게 얘기하고 그런 방식을 갖고 정치적으로 평가를 받으려고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닌 것처럼 하면서 실제로 많은 국민들이 그런 의혹과 의심을 갖고 예. 불안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받거나 그게 오해라고 생각한다면 아니면은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예. 정치 집단들. 예, 하나만 더요. 지금 패스트트랙 위에 올라탄 2가지 개혁 법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기가 막힙니다. 왜 기가 막히냐? 어떻게 선거 때마다 선거법을 고칩니까? 예. 그러면서 핑계가 개혁입니다. 아니 선거 때마다
현직 국회의원들 위주로 해갖고 자기들 편리하게 만든 것이 개혁입니까? 어떻게 이런 식으로의 그 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소위 개혁이라는 표현을 쓰고 더 기가 찬 것은 뭐냐면은 4+1입니다. 예. 옛날에는 야당들이 이중대라는 소리만 들어도 창피하고 부끄러운 줄 알았고 좀 고개를 숙일 줄 알았거든요. 4+1은 2중대, 3중대, 4중대를 기꺼이 하겠다는 겁니다. 여당하고 손을 잡고 그런 식으로 야당이 흉내를 내고 여당을 등에 업게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 4+1을 이렇게 하고 있는 저는 선거법 개정도 그렇고 또 그 밖에 다른 것도 그렇고 이 방식 말고 진짜 국민들하고 정말 멀리 좀 내다보고 제대로 된 선거 개혁이나 정치 개혁을 할 생각을 해야지. 그때그때 집권하고 있다고 또는 그때그때 국회의원 배지 달고 있다고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축구 선수가 그때 경기할 때마다 골대를 선수들 마음대로 옮기게 된다고 한다면 그게 제대로 된 스포츠고 축구 경기겠습니까? 저는 내용을 떠나서 행태부터가 이건 예. 완전히 개악입니다. 예. 개악. 근데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협상의 의지가 전혀 없고 오히려 단식이나 삭발이나 장애투쟁 이런 것으로 해서 자꾸 밖으로 나가고 협의했던 걸 무산시키고 이러다 보니까는 다른 당이랑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반론을 할 것 평생을 같아요. 두고 야당을 많이 해오시면서 늘 그런 정치를 해왔던 분들이 여당이 그렇게 양보도 안 해주고 이렇게 한다는 걸 평생 해왔던 사람들이 그런 말 쓰면 안 되죠. 예. 자기들은 야당하면서 그보다 더 했으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더 대화를 하려고 하고 또 국민들 의견도 같이 들으려고 하고 설득할 노력을 하려고 해야지. 그런 식으로 밀어붙이면서 야당까지 끌어들여가지고 4+1이라고 하는 정말 이 지구상에 없는 그런 희한한 그런 용어를 써가면서 그렇게 추진하면 안 되죠. 설득하고 대화를 하려고 그러고 그동안에 민주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가 뭐냐면은 국민을 주인으로 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반대는 뭐냐? 민졸입니다. 국민을 졸로 본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안 되죠. 그런 식으로 예. 그 여당을 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이동현 뉴스 정면승부 4부 시작을 합니다. YTN의 두 명품 브랜드가 만났습니다. YTN 라디오, YTN 플러스의 전격 콜라보 프로젝트 해보니즘. 오늘 함께할 분은 YTN 플러스의 정윤주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주제입니까? 네. 오늘은 제가 전세 만료가 돼서 이제 새 집을 구하면서 허위 매물을 많이 겪고 또 전세 자금을 돌려받지 못하면서 겪었던 고충을 알려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본인이 직접 겪었다고요? 네네. 제가 어떤 일을 직접 겪으셨을까요? 겪은 일입니다. 흔한 일이긴 한데 이제 전세 만료가 되면서 집을 구하는데 부동산을 딱 찾아갔더니 제가 보고 간 집은 하나도 없고 다 그게 허위 매물이었다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온라인으로 봤습니까 처음에? 네, 저 각종 어플을 통해서 봤습니다. 네, 요새 무슨 방 하는 그런 것들. 네네네. 그런데 너무 좋아가지고 온라인으로 봤을 때는. 너무 좋더라고요. 직접 찾아가 봤더니. 네. 이미 나갔다 이랬습니까? 아니면 그건 허위입니까? 그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격에 그런 게 있겠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뭐 어떻게 뻔뻔하다 그래야 됩니까? 저희도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냥 나갈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막상 거기까지 온 김에 그래도 뭐가 있는지는 보자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소위 말하는 낚시잖아요. 네, 그걸 노린 거죠. 허위 매물로 낚시를 걸어놓고 오면은 다른 걸 보여준다. 네네. 그런데 대놓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면 이런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겠네요. 특히 젊은 층 같은 경우에. 네, 당연히 젊은 분들, 나이 드신 분들 다 많이 겪지만 특히 요즘에 하도 인터넷으로 보고 가시는 젊은 분들이 많으니까 특히 저희 또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집 때문에 마음고생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고생을 했어요? 네, 그렇게 허위 매물을 겪고 결국에는 어떻게 집을 구해서 계약금을 건네고 저희가 미리 3달 전에 이제 만료되면 나가겠습니다라고 통보를 했지만 원집에 살던 곳에. 네, 원래 살던 전셋집에 이제 주인에게 얘기를 했는데 주인이 너무나 당연하게 축하는 드리는데 집이 안 나가면은 돈은 못 돌려드립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당당한 사람이 이렇게 많습니까? 굉장히 당당하셨습니다. 당연하게 돌려드려야 할 돈인데 돈 못 줍니다. 보증금 못 돌려드려. 그게 아마 새로운 사람이 오면은 그 돈 받아서 주겠다 이 생각인 것 같네요. 예, 그렇죠. 저희의 돈은 이미 드린 거는 어디에 이제 투자를 하셨던지 쓰셨고
소위 말하는 갭 투자였을 수도 있고요. 이제 아니, 근데 돌려주실 수 없었다. 그 돈을 받아야 새로운 집에 가서 전세금을 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뭐 내용 증명도 보내고 결국에는 한 일주일, 2주일 전까지도 이제 돈을 못 구했고 또 새로운 세입자를 못 구하셨다 해갖고 이제 내용 증명도 보내고 예.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취했습니다. 그거 말고는 없나요? 내용 증명 보내는 거 말고는 없어요? 이게 참 너무 가슴 아프게도 근본적인 대책은 없고 저희가 미리 전세 보증 보험 같은 걸 들어놨으면 참 좋았을 텐데 2017년에 집을 구할 당시에는 전세 보증 보험이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했고 또 그런 역전세난이 있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저희가 별로 걱정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비용도 굉장히 비쌌고요. 네, 나중에 굉장히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도 전세 보증보험을 안 들어놨네요. 전세신가요? 저 월세예요. 네. 보증금이 좀 많은 월세. 그러면 좀 문제가 되실 수도 있겠네요. 2월에 계약 끝났는데 큰일 났네. 그래도 돌려주시지 않을까요? 이 작가님이신데. 전세 보증보험이 어떤 제도인지 한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전세 보증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걱정이 많이 되는 사람들이 미리 들어놓는 제도인데 하도 요즘에 전세금을 못 돌려받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미리 이제 일정 기관에다가 뭐 예를 들면은 1년에 뭐 얼마 정도 되는 이렇게 돈을 매달 할부로 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만료가 됐을 때 그 돈을 기관으로부터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집주인한테 돌려받을 필요 없이 네네. 기관에 돌려받고 네. 기관은 집주인한테 얘기해서 다시 기관으로 돌려받는 네네네 맞습니다. 그런 형태가 취해지는 거죠? 네, 뭐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나 뭐 은행 등을 통해서도 가입하실 수 있고 요즘에 인터넷으로도 가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율이 그렇게 비싸지 않잖아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 때는 굉장히 비쌌는데 또 요즘에는 뭐 일부 사회 배려층이라든지 아니면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감면이 굉장히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냥 확정일자만 받아놓고 그러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좀 전세금이 크다면은 전세보증보험 제도를 이용할 필요가 있겠다. 네. 안전하게 돌려받아야 되니까. 네. 사실 뭐 신혼부부라든가 혹은 정기자처럼 1인 가구라든가. 저도 신혼부부였습니다. 네. 또 어쨌든 그런 사람들은 이 전세금이 거의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인데. 전 재산뿐만 아니라 이제 대출을 끼는 경우도 굉장히 흔하죠. 이걸 못 돌려받는다면 답답한 경우죠. 네, 거의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결과를? 결국에는 이제 3번에 걸쳐서 찔끔찔끔 돌려받기는 받았는데 나눠서 받았어요? 네, 그 과정에서 뭐 굉장히 트러블도 있었고 고성도 집주인이랑 고성도 오갔고 또 주변에 손을 이제 벌리면서 굉장히 민폐도 많이 끼치고 했습니다. 직접 닥치고 내용 증명도 보내고 여러 가지 알아봤을 텐데 네. 별 방법이 없던가요, 그래도? 네, 이게 법적으로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네, 너무 오래 걸리게 그게 문제입니다. 이게 만료가 돼서 이제 딱 기간이 끝났는데 못 받았을 때야 저희가 뭔가 액션을 취할 수 있고 그 딱 상황이 되는 날에 저희가 돌려받는 미리 뭔가를 취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때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이 내용 증명뿐이었습니다. 전세 보증보험 제도 말고는 딱히 없다. 나머지는 법적으로 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네. 그런 문제가 있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새집 계약은 잘했고요. 네, 다행히 지금은 별 걱정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예. 방금 어플 통해서 새로운 집 알아봤다 했잖아요. 네네. 그랬더니 허위 매물이더라. 네. 결국은 어플보다는 어떻게 해요? 발품팔이 해야 될 겁니까? 네, 발품팔이를 하는 게 오히려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요즘 세대가 주말에는 또 안 하는 부동산이 굉장히 많잖아요. 평일에 굳이 시간을 내서 이제 가서 직장 다니는 사람 어렵죠? 네, 굉장히 어렵고 또 저녁에만 시간이 나기 때문에 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다들 인터넷을 선호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 허위 매물을 올리면은 결국은 제재 받는 거 아닙니까? 어플이나 공인중개사나.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공인중개사와 어플이 굉장히 어플이 갑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굉장히 상생 관계고 결국에는 그런 거를 일일이 다 제재하고 블라인드하고 올라올 수 없게 하고 하다 보면은 어플도 운영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냥 솜방망이로 경고, 구두 경고, 5회 누적 시 3일 블라인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허위 매물을 확인하면 신고는 할 수 있네요. 네, 신고는 할 수 있지만 그냥 그러셨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약간 대응하는 정도에 그치는 걸 알았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저번에 8월에 정부가 인터넷상 부동산 매물에 대한 모니터링 및 이제 강제 조사권을 갖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하는 개정안이 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내년 8월부터는 허위 매물도 제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저도 어쩌다가 이렇게 인터넷에서 집 보면 월세 50인데 너무 좋은 집들이 많아요. 보통 허위 매물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요. 굉장히 그 사진 자체도 존재하지 않는 집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예. 그렇군요. 자, 그럼 이번에 기사는 본인이 당했던 거, 허위 네. 매물, 네. 그리고 전세금 돌려받지 못한 거, 네. 이런 어려운 점, 특히 1인 가구라든가 또 사회 경험이 잘 없는 초년병들, 네. 이런 분들이 사실은 남을 쉽게 믿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쉽게 당하기도 하고. 네, 지식도 없기도 하고 저희가 뭐 어릴 때 뭐 은행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부동산에 대한 교육을 따로 받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당하기 굉장히 쉬운 것 같습니다. 저도 굉장히 많이 공부했고요. 예. 이번 기회에. 그 저의 최측근인 분이 저한테 시집 오기 전에 전세금 사기를 당했죠. 아, 정말요? 예. 전세금 사기를 당했는데 돌려받으셨나요? 못 받았습니다. 어머, 어떻게 됐나요? 그분 그 전세 사기 친 분이 도망가셔가지고 아. 고소하고 했는데 뭐 잡지도 못하고 네, 못 그게 받았는데 좀 전세 제도 자체가 그런 문제점이 좀 있죠. 그분은 그 전세 사기를 친 사람은 원래 집주인에게 자기가 전세를 받고 자기가 집주인 행세를 하면서 전세를 준 거거든요. 뉴스에서 보던 예,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그 젊은 여성 3명이 그 전세 사기를 당했는데 아, 네. 굉장히 큰 금액을 당했거든요. 근데 뭐 잡지도 못하고 하니까 방법이 없었는데 계약서를 봤더니 계약서도 정상이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다 봐서 정상이었는데 그걸 다 그냥 너무 순진하게 믿지 않았나 싶어요. 예, 그런 분들 많이 계시니까. 이번 기사 나가고 반응 어땠습니까? 굉장히 많이 붕괴들 하셨고 보통은 이제 세입자의 쪽에서 붕괴를 하셨고 또 부동산에 대해서도 많이 분노를 하셨는데 세입자 입장에서 이제 분노를 하신 거죠. 근데 일부 한 10분 아니면 30분 중에 한 분 정도 그 전세를 놓는 이유 자체가 그러면은 고스란히 돈 갖고 있다가 다시 고스란히 돌려줄 거면은 집주인이 뭐하러 전세를 놓냐 월세를 놓겠지라고 하면서 이제 그쪽에서 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아니 그건 말이야 진짜. 목돈 주고 그 돈으로 뭐 그렇죠. 은행에서 이자를 받든가 이런 식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네, 아무래도 마음대로 막 쓰라고 주는 돈이 어디 있습니까? 맞습니다. 아무래도 집주인이셨던 분들이 아닐까 이렇게 예. 짐작을 했습니다. 예. 역시 다양한 의견들이 올라왔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 특히 서민들한테 집 문제는 정말 상당히 힘든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네. 예,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윤주 YTN 플러스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 젊은 청년들과 함께 돌아옵니다. 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젊은 정치인들의 생각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전국청년위원장, 대한민국 청년팀 백경원 팀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스티스 리그였잖아요. 바뀌었습니까? 아니, 그것도 하고요. 네. 대한민국 청년팀도 하고 있습니다. 아, 저스티스 리그도 있고 대한민국 청년팀도 있고. 네네. 어떤 거예요, 대한민국 청년팀은? 이건 이제 범보수 진영의 30대, 40대 그룹이 모여서 만든 플랫폼이고요. 한 두 가지 정도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국민을 닮은 정치, 공급자가 아닌 수급자 위치에서 필요한 정치 담론을 이야기할 것 같고, 또 다른 하나는 이 남원정 이후로 끊긴 범보수 진영의 소장파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아, 그럼 자유한국당 자체에서 만든 게 아니네요. 예, 자체에서 만든 건 아닙니다. 예. 물론 당원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네. 예. 남원정 소신파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 예를 들면은 지금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장애투쟁 분명히 당내에서도 이건 아니지 않아 판단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런 우리 저 백경원 팀장 같은 사람이 다른 의견도 조금 전달하는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네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이 약속이라도 하던 목도리를 메고 왔는데 장경태 위원장은 파란색, 백경원 팀장은 빨간색이에요. 당색 상징색을 하고 왔어요. 저는 네. 뭐 이유가 있어요? 크리스마스라.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예. 그 벗으셔도 됩니다. 더우면. 네. 예, 파란색, 빨간색. 예. 자, 대한민국 청년팀 출범식에 황교안 대표가 참석했었네요. 여기에서 질문이 청년들과 소통이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 나왔다고 하는데
황 대표의 답변은 어떤 거였습니까? 이게 뭐 나는 이제 퍼펙트한 청년 지도자가 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좀 실수가 많았다고 뭐 네, 쿨하게 인정하실 것 같습니다. 예. 장영태 위원장은 이 말 어떻게 들었습니까? 저는 일단 범보수 진영의 청년팀이 모였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응원해드리고 싶고요. 또 그만큼 또 자유한국당에 있는 청년들도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 황교안 대표께서 교회에서 10년 동안 청년들과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또 퍼펙트한 본인이 스스로 청년 지도자라고 될 수 있다고 자평하셨었는데 또 실수가 많았다는 표현에서 사실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조금 더 노력하시는 모습, 좀 더 다가가는 모습이 보여졌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하고 싶고요. 어찌되었건 이 대한민국 청년팀이 만들어지셨으니까 더 많은 쓴소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영태 위원장은 황교안 대표가 주도하는 장외투쟁 이번에 뭐 폭력 양상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고 있어요? 사실 이제 국회에서의 협상, 논의 과정, 그리고 서로의 존중과 대화는 사라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미 작년 18년 12월부터 시작됐었던 여야 5당 간의 협상, 그리고 이 과정에서의 협상 과정, 그리고 또다시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협상과 여야 5당의 모든 어떤 합의 과정을 존중하겠다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답답할 수는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고 대화하고 싶은데 또다시 이 테이블을 박차고 나가시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습니다. 예. 백 팀장은? 어떤 분이 얘기한 것처럼 이게 옷이 흔들리면 흔들리는 옷을 볼 게 아니라 그 옷을 누가 흔드는지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민주당의 다수의 폭정, 독선과 독단의 정치라는 작용에 대한 저는 반작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1야당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는데 근데 이제 지지자들하고 함께 이제 그런 뭐 울분을 토하고 또 이제 이걸 뭐 이제 국회 상황을 이제 같이 이야기하는 그런 자리를 자꾸 이제 그런 극우 세력의 광기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몰아가는 것 같은데 이 여당이 자꾸 이제 그런 식으로 편가르기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폭력 행위는 있었고 그래서 과거 미디어법 논란 때 국회로 들어갔던 사람들 또 민노총이 국회 경내에 진입하려다 했던 사건 다 법적으로 처벌받았거든요. 구속되고. 그래서 이 사안도 같이 처벌해야 된다. 그것과 똑같이 이런 얘기가 있는데 백 팀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뭐 근데 잘못이 있다면 물론 따져봐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게 잘못이 뭐 누구의 잘못인지 그리고 왜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이런 전후 맥락을 좀 다 같이 살펴보고 판단을 해야지 마치 이제 지금 한국당 지도부에서 뭔가 폭력 시위를 뭔가 이렇게 좀 이끌어낸 것처럼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걸 떠나서 그냥 법을 위반한 사람한테는 똑같이 적용해야 된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잘잘못은 또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시위를 하는 거에 대해서 아까 뭐 태극기 부대 얘기도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소수 집도키만 잡으려는 전략이 아니냐. 중도층이 이렇게 해서 잡히겠느냐. 정무적 판단이 좀 부족하다. 황 대표가. 여기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갖고 있습니까? 근데 오늘 방금까지 이야기 나눴던 그런 주제들이 사실 이제 한국당에서 뭘 해서가 아니라 지금 이제 국회 여러 가지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한국당에 비춰지는 모습들이 이제 그렇게 비춰지는 것 같은데 이런 국정이 파탄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뭐 지금 산토끼, 뭐 집토끼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이 지금 현재 상황을 국민들께 오롯이 알리고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 잡고 정도를 향해 가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선거 때문에 계산할 그런 때는 아니다.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희태 위원장, 지금 4+1 협의체가 계속해서 가동됐었는데 민주당이 그동안 했던 약속을 다 뒤집는 바람에 4+1이 멈춰졌습니다. 그리고 3+1만 돌아가고 있는데 3+1에서 마지막으로 최종안을 제시했는데 그것도 민주당에서 못 받겠다 했단 말이죠. 이렇게 민주당이 말을 바꾼 이유는 뭐예요? 저는 일단 뭐 황교안 대표 장애투쟁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다시 질문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3+1이 이제 민주당에서 사실 파기한 적은 없습니다. 어찌되었건 지금 캡과 이 척폐율 제도를 지금 주장하면서 거기에 대한 합의안을 제시했는데요. 저희가 분명히 4+1에서 얘기했을 때는 자유한국당이 수용 가능한 안을 좀 만들어보자, 찾아보자 이런 제안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250대 51 때도 25대 25 연동률을 50%로 하는 것들을 저희가 제안을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뭐 반대할 수도 있고 자유한국당은 전혀 논의에 이제 참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의 의사도 뭔지 모르겠어요. 어찌되었건 이 3+1에서 캡을 씌우는데 30석을 가지고 캡을 씌우고 있고요. 그러니까 전체 비례의석이 50석이라고 봤을 때 캡을
30석을 쓰준다든지 석패율 제도를 하는데 뭐 49대 51로 뭐 정말 49% 정도의 국민들이 지지한 정말 아쉽게 떨어진 분을 뭐 구제하는 이런 방안이 아니라 당에서 지명한 당에서 추천하는 분을 석패율제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약간 전혀 민의가 전달되지 않는 방식으로 선거제 개혁을 안을 가지고 온다면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말 이 역사를 저희가 혁신하고 좀 앞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 선거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지 정말 중진들을 도와주거나 어떤 지역에서 절대 살아남을 수 없는 사람이 이런 비례 연동제를 통해서 살아남기 위한 어떤 통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지금 선거제 개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더 이 3+1 그러니까 다른 야당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고 정말 국민들의 민의가 잘 전달될 수 있는 선거제도가 무엇인지를 두 양측에서 좀 합의했으면 좋겠다. 예. 민주당 좀 중간에 껴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게. 민주당이 말을 바꾼 것은 아니다. 그렇게 제가 듣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어때요? 지금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니 왜 협의를 하지 않고 저렇게 밖으로만 나가냐. 와서 뭐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이런 상황을 주도한 거는 저는 국정의 키를 쥐고 있는 민주당이라고 생각을. 뭐 최종 책임은 예, 집권 여당이 있겠죠. 예. 네, 맞습니다. 그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저는 일단 뭐 한국당 안에도 이제 나름의 안이 있고 현상 유지든 270석이든 그걸 하자는 것도 하나의 안입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사실 그런 협상의 테이블은 마련되지 않고 자꾸 4+1에서 이야기되는 그 안을 중심으로 자꾸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 기울어진 운동장 말고 제대로 된 지금 운동장 안에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자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게 자꾸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여의도식 정치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거 아니냐. 그래서 무조건 장애투쟁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있거든요. 아까 얘기하려던 거 해보세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어찌되건 자유한국당이 좀 더 협상의 테이블에 앉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예. 예를 들면 인사청문회 과정이라든지 예산안이라든지 이번에 패스트트랙 전국에서도 자꾸 동물국회로 물리력을 한다든지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2009년 지금 미디어법 사례를 말씀하셨는데요. 미디어법 통과될 당시에 2009년 7월로 기억하는데 그때 당시에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이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의석이 과반을 확보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무리하게 정말 전혀 대화 타협 없이 통과되는 것에 대해서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거기에 대한 반대 토론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묵살하면서 추진하셨던 것들이 있고요. 심지어 그때 당시에 그 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장은 방어권을 발동했었습니다. 국회 본청에 바리케이트를 쳤고요. 모든 국회의원과 당자들, 모든 보좌진들을 다 물리력을 사용해서 내쫓았거든요. 예. 그리고 주먹질까지 했었던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뭐 최근에 국회 선진분화법 이후에는 민주노총이 정말 국회에 진입했을 때도 정말 강력하게 그 폭력 시위와 사태를 규탄하면서 검찰이 지금 4년의 구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똑같이 지금 이 태극기 부대 분들에게 4년 구형을 똑같이 적용했을 것인지 저희도 좀 지켜보고 있겠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갑작스럽게 이정현 의원 인터뷰가 잡혔어서 오늘 평상시보다는 시간이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토론할 거리는 많은데 줄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합시다. 그 정도로 하고 하나만 더 해볼 수밖에 없겠네요. 시간상. 그 18번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일단 장경태 위원장 말 듣고 반론 듣겠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시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서 어떤 담보대출의 경우 담보인정 비율을 20%만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어찌되건 지금까지는 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했다면 이제 시가로 실제의 주택거래 금액을 가지고 했다는 점, 그리고 9억 이상 초과하더라도 무분별하게 주택대출을 통해서 담보대출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부동산 경기만 상승시킬 수밖에 없는 계속 그 고가 경쟁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찌되건 정부가 좀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명박근혜 정권 9년간 월급은 11% 올랐는데 사실 집값은 40% 오르지 않습니까? 결국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 이 과열된 부동산, 이 과열된 콘크리트에 대한 이제는 제동 장치가 생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정부의 아집이라고 보고요. 이게 선의로 정책을 다는 것만큼 바보 같은 짓이 없다고 봅니다. 이 정책이라는 게 선악을 논하는 게 아니라 효과를 줘야 된다고 보는데 현실적인 방금 말씀하신 정책들 다 알겠는데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면 이 집이라는 게 거주의 목적도 있지만 자산이나 투자의 목적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누구나 다 그렇게 이제 그런 보통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정부에서는 자꾸 이게 거주의 목적으로만 보고 주거 정책을 짜니까 이게 자꾸
이게 이렇게 해야 된다. 뭐 만들고 싶은 세상을 자꾸 이야기하는 건 좋은데 그래도 국정의 운영에 키를 쥐고 있는 정부라면 현실을 어디에 발딛고 서 있고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를 자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이상적인 정책만 이렇게 내놓으니 이렇게 역대급 그 부동산 인상 폭등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했다. 동의하십니까, 장경태 위원장? 아직 이제 조정 국면이라고 보고요. 그동안 이제 계속적으로 이 국민들에게 은행 대출을 받으면서 부동산을 소유하게끔 조장했던 측면이 있잖아요. 그 전 정권에서. 어찌됐건 지금 부동산 소유한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다 은행이 소유하고 있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3가지, 4가지 정도의 지금 좀 설명을 좀 시간이 있으면 드리고 싶은데 어찌됐건 시가 9억 원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 담보 비율을 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9억 이하의 국민들은 피해를 안 받는 대책과 정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9억 이상의 국민들을 고려하신다면 당연히 그 부분도 존중할 수 있습니다만 뭐 지금 당장 부동산 경기가 마치 얼어붙을 것처럼 얘기하시기보다는 과연 이렇게 계속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자꾸만 팽창하고 은행의 담보대출로 자꾸 국민들이 빚만 늘어가는 이 상황 자체를 좀 더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부에 대한 규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결국에는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이게 청개구리 집값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게 자꾸 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오를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시장 경제에 맡겨야 됩니까? 예, 시장에 일단 맡기고 정부는 보완하는 역할을 해야지 자꾸 이게 쥐고 흔들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보수 정권에서도 시장에 오로지 맡긴 건 아니잖아요. 뭐 빚을 내서 집을 사라든가 어떤 정책적 뭐 정부라면 어떤 정책이든 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는데 근데 그래도 기본적인 큰 방향은 이 공급과 수급을 이 선순환 되게끔 주택을 유연화하는 방향에서 정책을 짜고 시장을 보완하는 방향에서 짜는 것이 이 큰 틀에서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지 자꾸 이렇게 그럼 쥐고 흔드는 건 아니라고 백 팀장은 정부가 18번째 대책을 내놔도 집값을 잡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 주에 좀 길게 합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